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오늘 유치권 들어갈 차례죠? 교재에 보시면 141쪽에 담보물권의 특질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 봤던 거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었고요. 확인만 하고 가면 우리가 이제 물상대위에서는 일단 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변형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건데 압류해야 한다 그랬죠. 언제 압류한다고 했냐면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고요. 이때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압류했어도 물상대위 행사에는 지장 없다. 근데 이제 주의하시라고 한 건 만약에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상대위 안 되는 것들 세 가지: 매매대금, 차임, 그리고 협의 취득 시의 보상금. 얘네 셋은 공통적으로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니까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가지만 인정이 되고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우리가 어떤 거 봤었냐면 결련성이 없는 채권을 당사자 약정으로 유치권의 채권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중요한 판례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당사자 약정을 근거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담보니까 법률이 요건을 규정하잖아요.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결련성. 근데 결련성이 없는 채권인데 당사자 약정으로 유치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법정담보니까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이제 권리금 사건이었는데 대표적으로 권리금은 결련성이 없잖아요. 근데 권리금을 유치권으로 하는 약정을 했는데 그게 인정되느냐? 안 돼. 이걸 인정하면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다라고 했었고,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또는 여러 개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였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판례를 가지고 볼 거고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법률이 요건을 다 정하는 거죠. 법정담보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자기 건 안 되고 누구 것만 된다고 했냐면 타인. 그럼 이때 꼭 채무자 소유여야 돼요? 제한 없어요. 타인 거면 되고, 물건도는 유가증권, 이걸 우리가 이제 목적물이다라고 불렀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물론 이제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간접 점유를 해도 되는데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채무자죠. 그러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 관하여 생긴이라는 게 바로 뭐였냐면 결련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나왔던 게 뭐야?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죠. 그럼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변제기가 늦춰진 거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럼 이런 요건을 갖추면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요. 근데 이 항에서 또 한 가지 제한을 두는데, 그 사람이 점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쳐서 비용을 썼다든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비용을 썼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들이 이제 다시 풀어져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첫 번째부터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 그 객체가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타인 소유여야 한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고 타인 거면 충분하고요. 꼭 채무자 소유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 거라도 자기 것만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판례 보시면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이 되면 이건 누구 거야? 수급인 자기 거죠. 그러면 수급인 소유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죠. 갑이 을이랑 도급 계약을 해서 을이 건물을 공사했어요. 그러면 요 공사대금은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공사대금을 안 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근데 지금 이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수급인이 공사를 할 때 오로지 자기 재료와 자기의 노력으로 신축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냐면 수급인 자기 소유죠. 그러니까 요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자기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갑 도급인으로부터 기성 부분에 따라 돈을 받아가면서 지은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 비용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으면 이 건물은 수급인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물건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수급인이 공사를 하여 그 건물이 자기 소유에 속할 때라고 아예 말을 해줬어요. 그럼 자기 소유에 속하면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보통은 자기 소유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요 표현을 쓰는 거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 말 써 있으면 수급인 자기 소유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련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본 거 결련성이 있는 채권은 비용 채권,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썼다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목적물로부터 나왔다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거 우리 어떤 판례 봤었죠? 말 판례 봤었죠. 옆집 말이 뛰쳐나와서 우리 밭의 작물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말주인에게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 말 잡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어디서 나왔으니까? 말, 목적물로부터 나왔으니까 가능하고, 그리고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대금, 공사대금도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꼭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 얘는 매우 중요하죠. 제일 대표적인 거 보증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외상대금, 물품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대금이나 외상대금, 물품대금 이런 것들은 계약으로부터 나온 거지 목적물에서 나온 채권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 청구 나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시험은 요 앞에 세 개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번 시험은 요게 출제가 됐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되느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되니까 유치권은 안 되지만 뭘 주장할 수는 있냐면 동시행 관계, 동시행의 항변권은 인정이 되는 거죠. 부속물 매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손해배상 채권인데 이건 목적물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럼 목적물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했죠. 관련성 없는 채권은 꼭 기억하셔야지.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리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유치권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관련성이라고 하면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관련성을 말하는 거지 채권과 점유하고의 관련 관계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했어요. 유치권 인정된다. 그래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집 개가 뛰쳐나와서 길 가는데 저를 꽉 물었어요.
그럼 저는 개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개 잡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개. 근데 이제 개한테 물리는 순간 내가 이 개를 잡고 유치권을 행사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서 일단 치료비에 1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이제 1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문 열어놨더니 옆집 개가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럼 저는 뭘 취득한 거예요? 그 개의 점유를 취득한 거죠. 그러면 채권은 먼저 생겼고 점유는 나중에 한 거야. 그럼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유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유치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나올 만한 건 유익비밖에 없는데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제기가 늦춰진 거니까 이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적법 점유여야 한다. 불법 점유 중에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상관없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근데 간접 점유도 상관없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맡겨도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 요건 유치권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불법 점유면 안 되니까 뭐 횡령, 절취 또는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유했다거나 또는 임대차가 해지된 이후에 권한 없이 비용을 썼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건,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죠. 배제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배제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요 배제 특약할 때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건 뭐였어요? 단독행위에는 못 붙이고, 이건 약정이니까 배제 특약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포기 특약을 했다면 이 포기 특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주장할 수 있냐면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은 지금 우리 뭐 봤냐면 목적물에 관한 거 봤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누구 거야 돼? 타인 소유. 두 번째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련성 있는 채권은 뭐 있었어요? 비용, 수리비, 공사대금. 그렇잖아요? 예. 분위기 이상한데? 그럼 결련성 없는 거,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죠. 그럼 뭐 있었어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의무 위반 손해배상, 이런 건 결련성이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결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봤어요? 유익비. 유익비 상환기간 허여되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적법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간접 점유도 상관없고요.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훔쳤거나 임대차 해지 이후에 비용 썼다면 유치권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성립 요건은 아무리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뭘 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요게 성립 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유치권의 요건을 갖췄으면 이제 효력이 생기는데, 효력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임차인의 권리와 유치권자의 권리와 유치권자의 의무, 권리 의무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이제 인도 거절권. 너한테 못 넘겨줘, 돈 안 주면 못 줘라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럼 인도 거절은 채무자에게만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면 요건 물권이니까 대세적,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에 있어서 유치물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할 수는 있는데 경락인에게 돈 갚으세요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거절권인데 지금 을이 공사대금 5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안 줘. 그럼 얘는 이제 돈 안 주면 네 거 못 주지라고 인도를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는 바람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얘가 이제 3억 원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요 유치권자는 경매 참가해서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근데 이제 경락인이 찾아와서 이거 내가 경락받았으니까 나에게 넘겨라라고 하면 인도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돈 안 주면 아무한테도 못 줘. 그래서 이제 유치권은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다라는 말을 써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경매에 참가해서 배당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누구한테든지 간에 5천만 원을 못 받으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사실상으로는 우선 변제가 확보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경락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인도 요구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을이 병 찾아가서 경락인에게 돈 갚으세요 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유치권을 행사한다. 여기 담보물권이죠. 그러면 운명을 함께할 뭐가 존재하는 거야? 채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요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지. 그 물권이니까 채무자에게만 주장해요?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거야? 누구에게나 인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5천만 원이라는 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은 아무에게나 행사하여 채무자한테 해야 돼. 채무자. 그러니까 이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은 할 수 있어도 얘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 왜? 경락인은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돈은 누구한테 갚으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갚으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유치권과 채권은 하나예요? 별개인 거야? 별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진행돼.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별개 문제니까. 자, 이 부동산을 봤더니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했고 뒤에 저당권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요 A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유치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한.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했냐면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꼭 기억하실 점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은 할 수 있지만 변제 청구는 못해.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최소한 유치권이 언제까지 성립해야 돼요? 부동산이 압류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성립해야죠. 자, 보시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심하실 점은 가압류 전까지예요. 가압류는 후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압류 전, 본압류 전까지예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어요. 압류 전까지만 취득하면 된다. 그럼 만약에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압류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압류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건 유치권 성립이 언제 이루어진 거야? 압류 후에. 또 똑같은 판례, 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했어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드셨죠? 예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왜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왜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수업에 집중 안 하시고 자꾸 쓱 웃으실까? 왜? 전 제가 웃기게 생긴 줄 알고. 자, 다시.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그러냐면, 압류 이후에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OX. 압류된 이후에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압류 이후에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은 하는 거야. 성립은 하는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전에 계속 뭐라고 했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성립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후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은 하는 거야. 성립은 하는데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이제 구별하셔야 되고, 좀 치사하게 출제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구별은 하셔야지. 성립된 거랑 대항이랑은 다른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재판상 행사. 재판 들어가면 법원이 이 사람이 유치권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 주지 않죠.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이 인정되면 무슨 판결한다고 했냐면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갑이 을한테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데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럼 얘는 유치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이 갑이라는 애가 돈은 안 주고 법원에다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장에다가 내 거를 을이 점거하고 안 돌려주니까 돌려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물론 그 소장에 자기가 공사대금을 안 줬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법원은 얘가 왜 인도를 거절하고 점유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알아서 조사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아니면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죠. 다 알아서 조사해주면 좋겠지만 다 알아서 조사하려면 우리가 세금을 겁나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법원 조직이 그만큼 커져야 돼.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알아서 조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얘가 야, 내가 이거 인도 거절하는 건 내가 유치권자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법원이 주장을 했으니까 조사를 합니다. 심리해 봤더니 얘가 진짜 유치권의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돈 주고 당신은 부동산 넘겨, 서로 넘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똑같은 내용이 어디 가면 한번 또 나오죠. 법원이 직권조사 안 하고 주장하면 상환급부 판결한다는 것. 동시행 가면 한번 또 나오죠.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면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인도 거절은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요. 동시행의 항변권도 법원에 주장해야죠. 그럼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무슨 판결한다? 상환급부 판결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랑 동시행의 항변권은 비슷한 모습이 있죠. 서로 인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 유치권이랑 동시행의 항변권은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우리 물권법에서 공부해요? 계약법에서 공부해? 계약법. 그럼 동시행의 항변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까? 상대방에게만 해야 될까? 이건 계약상의 채권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거고요.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경매권 1항 보시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일단 주의하실 점,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해서
경매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는데, 물론 경매를 할 수 있지만 뭐는 인정이 안 된다. 우선 변제는 안 돼요. 그래서 경매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고요.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배당을 받게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유치물을 간단하게 자기 채권 변제 충당, 아예 그냥 가져버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간이 변제 충당, 간단하게 간편하게 변제 충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 법원에 청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채무자에게 알려줘야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이다라고 불렀고요. 그럼 만약에 간이 변제 충당을 하는 게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그럼 간이 변제 충당이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하면 등기해야 소유자가 될까요? 등기 안 해도 될까? 법률 행위로 인한 거예요? 법률이 정하고 있어요. 법률이. 그럼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유치권자는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가분성이었고, 그래서 우리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 판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두 개 세대가 있는데 101호와 102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갑이라는 공사업자가 창호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창호공사 대금이 세대당 1,000만 원에서 총 2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 갑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101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101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은 1,000만 원이에요? 채권 전부예요? 채권 전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죠.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럼 틀리게 내면 뭐라고 되겠어요? 이 유치권은 그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전부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치권은 101호, 102호에 모두 성립해요? 101호에만 성립해요? 101호.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101호에만 성립하는 거지 102호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처음에는 101호와 102호를 모두 점유하고 있었대요. 그럼 유치권은 다 성립이 되겠지. 근데 얘가 이 102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유치권은 어디에만 인정되는 거야? 101호.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채권은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요 101호만 유치권이 성립하면 피담보 채권은 1,000만 원으로 줄어요? 2천만 원 전부야? 전부예요. 그게 이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에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유사한 내용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최근 판례로 본 게 뭐였냐면, 을이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X 토지와 Y 토지에 대해서 총 2억 원을 받을 게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을이 요 X 토지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번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그러면 이 갑은 X, Y 토지 전부의 유치권 소멸 청구예요? X 토지만 소멸 청구야? X 토지만.
X토지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무 위반한 토지, 목적물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하는 거지 전부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얘는 유치권을 어디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Y 토지죠. 그러면 얘가 받을 피담보 채권은 1억이에요? 2억 그대로야? 2억 그대로야. 그러니까 각각의 부동산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불가분성. 그러니까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여러 개이거나 분할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각의 부분이 유치 채권을 전부 다 담보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간이변제 충당 보셨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요.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파산 시의 별채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파산 시의 별채권은 이건 뭐 모든 담보권에게 인정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산이 되면 파산 재산에 대해서 모든 담보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별채권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유치권자에게 또 뭐가 인정되냐면 과실 수취권이죠. 그럼 얘는 과실을 수취해서 뭐 하는 거야? 자기 채권에 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어요. 지금 을이 돈 받을 게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을이 이 목적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 해주고요. 그럼 얘가 이제 차임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차임이 바로 뭐다? 과실. 그러면 요 차임을 받아서 뭐 하는 거야? 값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채권에 충당한다. 이게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은 다른 애들의 과실 수취권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유자의 과실 수취권은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이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은 계속 취득하는 거예요? 채권 충당하는 데 쓰는 거야? 충당하는 데 쓰는 거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 과실로부터 자기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서 요 임대차 할 때 요 소유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만약에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하게 되면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당하지. 우리 유치권자의 의무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선관주 의무, 두 번째는 승낙 없이 뭐 하면 안 돼? 사용. 또 사용하면 수익이 반사적으로 나오지만 사용, 대여, 담보 제공 금지. 사용하거나 지 마음대로 남에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빌려준 거래. 그럼 병은 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럼 병은 갑에게 자기가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가 주장하려면 얘 동의가 있었어야 돼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럼 요 최근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얘가 이 유치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준 거야. 그럼 이거 유치권 소멸 사유죠. 근데 이 이후에 임대차가 된 이후에 갑이 A에게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소유자는 A가 되었다. 자, 그럼 얘가 의무를 위반할 때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갑이었는데 그 후에 A가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러면 요 A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 한번 찍어보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 소유자일 때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갑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의 판례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치권자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은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고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뭐 본 거예요? 유치권자의 권리 본 거죠. 권리. 그 유치권자의 권리는 우리 뭐라고 그냥 대충 외웠었냐면 인경이가 적군의 침투를 간파하고
수비했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유치한 것 가면서 외웠는데 인경이가 적군의 침투를 간파하고 수비했다. 이는 뭐예요? 이는 인도거절. 그럼 인도거절은 채무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경락인에게도 할 수 있어. 경락인에도. 경은 뭐예요? 경은 이는 인도거절. 경은 경매권이 있고 경매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고요. 간은 뭐예요? 간이 변제 충당. 그리고 파는 파산시 별제권. 수는 수치. 뭘 수치하는 거예요? 과실수치권. 비는 비용. 요게 이제 유치권자의 권리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남의 거니까. 그러니까 틀리게 내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점유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기 것보다 더 고도의 주의 의무, 선관 주의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뭐 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지 마음대로 막 쓰거나 대여,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뭐 저당 잡혀 먹거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사용은 된다고 했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때는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봤던 사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그렇죠. 주택을 공사한 업자가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소멸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소멸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지. 그러면 이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당연히 성질이보다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은 그로써 소멸한다라고 하면 OX. 소멸하는 게 당연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청구가 있어야 소멸되는 거지 당연 소멸은 아닙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주의 의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예요. 여러 필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는데 문제는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의하실 점, 전부에 대한 소멸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뭐만 소멸 청구해야 된다고 했냐면 위반 필지, 의무 위반 필지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가 허용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그리고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 금지인데 근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봤던 대표적인 사건이 주택을 공사한 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것, 그러니까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불법 행위예요, 적법해요? 적법하지. 그럼 불법 행위 손해배상이란 말은 나올 수 없고요. 다만 공짜는 아니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거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법행위는 아니니까. 바로 밑에 나옵니다. 판례. 스스로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확인하실 점은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쓰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의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 하면 안 되냐면 당연히 의무 위반으로 소멸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치권의 소멸인데 가장 기본적인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등등이 있고요. 그럼 유치권을 포기했을 때 점유까지 넘겨야 소멸이에요? 포기로서 소멸이에요? 포기로서 소멸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요 2번은 법조문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유치권이 아니라 채권을 행사해야죠. 유치권과 채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자, 유치권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사유, 소멸청구. 아까 의무 위반하면 소멸청구한다고 그랬죠? 의무가 뭐 있었어요? 선관주 의무 위반. 두 번째는 승낙 없이 뭐하다 걸리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다 걸리면 소멸당하고, 자, 두 번째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받으시고 그 유치물을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최근 판례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죠. 유치물 가격이랑 피담보 채권액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얘가 받을 돈이 5억 원인데 얘가 유치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6억짜리를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짜리 줘야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억짜리. 무조건 둘 중에 큰 액수예요? 작은 액수예요? 작은 액수. 그래서 유치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많대. 그럼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적은 액수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요. 반대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적다. 그러면 어느 가액이에요? 유치물 가액. 적은 액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둘 중에 적은 액수를 선택하면 되니까 확인하시고, 점유가 침탈당했대요. 그러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제 침탈당했으니까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안 되고 뭐에 기해서만 가능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그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침탈 시에만 하는 거고 얼마 안에 행사해야 돼? 1년. 출소기간이었죠? 그러면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살아나는 거예요? 점유를 돌려받아야 돼. 돌려받아야 돼요. 두 번째 판례,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 회수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점유를 되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만 유치권이 존속한 것으로 다룬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 유치권은 뭐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유치권은 약정 담보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법정 담보예요. 그 법정 담보니까 결련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당사자 약정으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약정 담보가 아니라 법정 담보니까 결련성이 없는 채권을 약정을 근거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없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민법 320조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대요?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내용을 정해놨는데 그 내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는 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에요. 자, 그럼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되고요. 다만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는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중요한 거 누구 거야 돼요? 타인 소유죠. 그럼 남의 거면 되는 거지 꼭 이것이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 것이라 하더라도 남의 거면 유치권은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판례로 봤던 거 좀 전에 도급계약에서 어떤 말 나오면 유치권 안 된다 그랬어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건 누구 건물이라고요? 수급인 자기 거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요건은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결련성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랑 점유하고의 결련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련성이 요구되는 건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을 요구하는 거지 점유하고의 결련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뭐 있었어요?
그렇죠. 공사대금, 그렇죠. 비용, 수리비 이런 거. 자, 수리비, 공사대금,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 그리고 아까 보셨던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오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이거 무슨 판례였죠? 말판례죠. 말사건. 말이에요, 말. 자, 그리고 인정이 안 되는 거. 얘가 사실은 뭐 훨씬 더 중요한데, 인정이 안 되는 건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그 매매대금은 같은 말로 뭐 외상대금, 물품대금, 매수장 다 똑같은 말이고. 자, 그리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얘네들은 동시행관계는 인정이 돼도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손해배상이 목적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의무 위반에서 나왔다면 그건 목적물하고는 결련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점유하고의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먼저 채권이 발생했고요.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은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성립요건 또 뭐 있었죠? 결련성만 있다고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요. 그런데 결련성이 있어도 유치권이 행사되려면 뭐가 도래해야 돼?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익비의 경우에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요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결련성만 있다고 해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요건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익비에 대한 상환기간이 연장돼 버리면 변제기 도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 질문을 하세요. 짜증을 내. 아니 유익비는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질문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언제는 유치권이 유익비 된다 그러더니 언제는 안 된다 그러고, 차이점 뭐냐면 결련성이 있는지를 물으면 유치권이 되죠. 근데 그게 인정되려면 결련성만으로 안 되고 모두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인정해 줄 수 없고. 자, 그리고 적법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품, 임대차 해지 후에 비용을 썼어요. 그럼 비용은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련성은 있지만 훔쳐서 임대차가 해지된 이후에 썼다면 적법점유 중에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적법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할 거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적법점유라고 증명해야 돼요.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사람이 적법점유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 배척하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점유는 당연히 간접점유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는 인정될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건을 다 갖췄어도 당사자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라고 특약을 했다면 인정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임대차에서 뭐 했냐면 원상복구 특약을 별도로 합니다. 그 원상복구 특약을 했다는 건 뭘 포기하는 거야? 비용 포기. 그럼 비용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치권이라는 게 인정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받을 채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비용을 포기해버리면 받을 돈이 없으니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자, 그리고 포기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포기 특약은 꼭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 특약을 할 때는 뭘 붙일 수 있다고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효력의 문제가 생기는데, 효력은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유치권자의 권리랑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었죠. 자, 유치권자의 권리, 인도 거절권. 대세적 효력. 대세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절대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락인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돈 갚아. 변제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하면서 대항할 수 있으려면 유치권이 언제까지는 성립해야 돼요? 압류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되기 전까지 성립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조심하실 점은 압류전이면 되지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고요? 가압류전이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가압류는 후라도 됩니다. 자, 재판상 행사. 재판 들어가면 법원이 직권조사 해주지 않습니다. 주장해야 되고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무슨 판결한다?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유치권자는 인도 거절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뭘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경매.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권은 있지만 뭐는 없다?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이 있었고요. 간이변제 충당은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산 시에 별제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실 수취권이 있었죠. 그럼 얘는 과실을 수취해서 뭐 하는 거야?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용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은 유익비 청구만 돼요? 필요비도 돼요? 다 돼요.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유치권자의 의무 두 가지였어요. 선관주의 의무랑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 금지.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공사업자가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건 불법 행위에 문제가 생길 수는 없다. 다만 공짜예요? 차임은 내야 돼. 차임은 내야죠. 그래서 소유자는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건 청구권이 아니라 뭐다? 형성권이에요. 소멸은 일반적인 소멸 사유는 뭐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법조문 조심하실 점,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냥 진행돼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면 유치권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 사유가 있었어요. 의무 위반 시에 소멸 청구. 이건 유치권에만 규정되어 있는 의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점유의 상실이에요. 다른 물권은 점유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소유자가 점유를 잃어버리면 소유권은 소멸되어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데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잃어버리면 바로 소멸합니다. 그럼 소멸당하면 이제 점유 회수를 청구해서 1년 안에 청구해야죠. 되찾아오면 유치권은 소멸이다, 존속이다. 존속.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 타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가치의 담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만약에 유치물의 가액이랑 피담보 채권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조건 적은 액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피담보 채권에게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반대로 유치물의 가액이 더 싼 거면 유치물 가액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타담보 제공을 하고 소멸 청구하는 건 꼭 채무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은 주어가 채무자는 이라고 돼 있는데 채무자뿐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소유자,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도 이거 받으시고 내 거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저당권은 좀 쉬었다가 보죠.